봅시다. 생태계의 구성과 환경. 지금 시험 끝나고 이제 남은 단원이 뭐냐면 그 생태계와 환경 요 단원이랑 그 다음에 열과 에너지 파트 있어요. 열과 에너지 파트 효율. 그 다음에 뒤쪽에 태양 에너지랑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중화 반응. 이렇게 나온 거야. 많이 안 나왔지, 그치?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중화 반응이고, 지금 하는 건 쉬운 거죠. 그냥 세 가지만 알면 나머지는 상식으로 풀리는 문제들이야. 이따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거 진짜 좀 그렇습니다. 봅시다. 일단 생태계의 구성 단계를 볼게요. 생태계라는 게 있는데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 단계를 한번 봅시다. 필요 없어. 생태계의 구성 단계. 생태계는 일단 개체라고 해가지고 생명체, 독립된 개개인의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야. 한 종류의 생명체겠지. 뭐 토끼면 토끼, 사슴이면 사슴. 그런 개체들이 얘네들이 모이면 뭐가 되는 거야? 그 개체들로 돼 있는 개체군이네요. 개체군. 그리고 여러 종류의 개체군이 있을 거 아니야. 토끼 개체군, 사슴 개체군, 늑대 개체군 등등등등. 이런 개체군들을 갖다가 모여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군집이라고 부르고, 이 군집에다가 환경을 갖다 추가하면 이게 뭐 되는 거야? 생태계가 되는 겁니다. 생태계 구성 단계가 이래 써있는 그대로죠. 주의할 점은 개체군에다가 밑줄 쳐봐. 같은 종의 개체들이 밑줄 쳐라. 개체군은 같은 종의 개체들이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살고 있는 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군집은 같은 종이 아니죠? 여러 종의 개체군들이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종들이야, 다른 종들. 예, 군집.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환경적인 요인을 더하면 뭐다? 생태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지? 생태계 구성 요소를 보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구성 요소에 살아있는 놈과 죽어있는 놈이 있어요. 살아있는 놈을 생물적인 요인이라고 하고, 죽어있는 놈은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해요. 생물적 요인은 살아있는 것, 비생물적 요인은 환경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무생물들, 살아있지 않은 것들. 생물적인 요인은 뭐가 있냐면, 보통 먹이 관계를 가지고 나누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도대체 생물적인 요인이 그 생태계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생산자, 비에너지를 가지고 영양소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놈이죠. 영양소를 갖다가 지가 스스로 만들어서 다른 놈한테 주기도 하고 자기도 먹는 거야. 그게 생산자. 그 다음에 생산자를 잡아먹어서 사는 놈들이 소비자. 그 다음에 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죽었을 때 또는 배설물들을 갖다 분해해서 다시 무기물의 용태로 바꿔서 환경에 돌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놈이 있어요. 그걸 분해자 이렇게 얘기해서 생물적인 요인은 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서로 간에 영향을 주면서 이걸 갖다가 상호작용을 합니다. 상호작용하면서 구성되는 거지. 그리고 보면 비생물적인 요인 보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는데 뭘 가지고 구분한다? 어떤 생태계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가지고 구분하는 겁니다. 생산자는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만드는 생물이고, 소비자는 다른 놈을 잡아먹어서 양분을 얻는 생물이고, 분해자는 밑줄 치세요. 분해자는 죽은 생물이나 다른 물체의 배선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 물질이야. 생물이야. 뭐 있어요? 종류도 밑줄 쳐라. 분해자는 세균, 버섯, 곰팡이 이런 게 분해자예요. 이런 생물적인 요인끼리는 거기 밑에 3번에 보면 그 그림에 보면 3이라고 써져 있지, 동그라미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화살표도 있고, 이걸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이 3에다가 써놓으세요. 상호작용. 자기들끼리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야. 상호작용. 그 다음에 비생물적인 요인은 뭐 있어? 환경인데 제일 중요한 게 빛이죠. 빛.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물.
공기, 토양 이런 것들이 비생물적인 요인이야. 이 비생물적인 요인이 생물적인 요인한테 영향을 줘요. 이걸 작용이라고 부르고 생물적인 요인이 비생물적인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걸 반작용 이렇게 불러. 여기 몇 번이 반작용이지? 1번이 뭐야? 작용. 그림에서 써 1번에다가 작용. 2번이 뭐야? 반작용.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 환경이 도대체 생물적인 요인한테 어떤 작용을 했는지를 배울 거예요. 지금부터 할 게 뭐라고? 이 비생물적인 요인들이 도대체 얘한테 어떻게 작용을 해줘가지고 얘네들의 어떤 모습들을 갖다가 삶을 갖다가 바꿔놨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랍니다. 작용한 예들을 살펴볼 겁니다. 넘겨봅시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할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빛이니까 빛부터 한번 해보자. 빛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봐봐. 빛은 좀 어려워. 여기 살짝 어려운 거 하나 나오는데 빛은 있잖아. 너무 이제 빛 이렇게 하지 않고요. 빛의 영향을 준 걸 좀 세분화해.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 다음에 빛의 파장이라고 하는데 색깔이죠, 색깔. 빨간색이면 파장이 큰 거야, 작은 거야? 빨간색. 파장이 이게 파장이 큰 거야? 이게 파장이 큰 거야? 이게 파장이 큰 거지? 맞아? 천천히 파장이란가? 이 꼭대기부터 꼭대기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해. 파장이면 크잖아. 그치? 어디가 빨리 오는 거야? 이게 더 빨리 오겠지. 그게 이게 더 에너지가 큰 거라고. 그러니까 파장과 에너지는 반비례해요. 파장이 클수록 에너지는 더 작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큰 거죠. 그러니까 파장에 따라서 색깔이 결정이 돼. 그러니까 빛의 에너지에 따라서 색깔이 결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빨간색은 파장이 크고 에너지가 작은 거지, 그렇지? 색깔에 따라서 우리 백색깔이 이렇게 오지만 실제로는 빨주노초 파란거가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각각의 파장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어떤 식으로 생물한테 영향을 줬는지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1초 시간. 빛이 비치는 시간도 생명체한테 어떤 작용을 하죠. 영향을 줍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자. 일단 세기부터 세기. 같은 나무잎 있잖아. 위에 있는 나뭇잎이랑 밑에 있는 나뭇잎이랑 어느 게 더 햇빛을 갖다 더 많이 찍었어? 당연히 위에 있는 나뭇잎이 훨씬 많이 찍겠지? 왜냐면 밑에는 그늘이에요. 얘는 햇빛을 별로 못 쬐는다고 얘는 많이 쬐고. 그래서 어떤 일과는 햇빛을 많이 쬐는 나뭇잎과 조금 쬐는 나뭇잎이 생김새가 같은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이 잎이 좀 달라져, 모양이. 햇빛을 많이 쬐는 나뭇잎은 있잖아. 잎이 어떠냐, 이렇게 두꺼워요. 두껍고 폭이 좁아요. 그 중에서 나뭇잎이. 근데 얘는 넓고 얇게 생겼어요. 왜냐면 햇빛을 많이 쬐야 되니까 넓고 약하니까 깊이 못 가니까 이렇게 넓고 얇게 생겼다고. 밑에 그림이 잘 나와 있죠. 거기 그림 봐봐. 이 페이지에 보면 빛의 세기에 따라 가지고 강한 빛을 받는 그 위쪽에 있는 거겠지. 위쪽 나무에 있는 위쪽 부분에 있는 나뭇잎. 걔네들은 두께가 어때? 두껍고 전체적으로 면적이 좁아요. 여기 써놔야겠네. 안 써있니? 강한 빛을 받는 나뭇잎은 어떻다고? 두껍고 면적이 좁아요. 두껍고 면적 밑에 할 때 줘야 될 거 아니야, 빛을. 지가 너무 많이 차지하면 안 되니까 면적을 좁게만 해요. 이런 걸 갖다가 무슨 나뭇잎이라고 그러면 양엽이라고 불러요. 양엽. 나뭇잎 엽자야. 양엽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나뭇잎들, 빛이 조금밖에 안 비치는 곳에 사는 나뭇잎들은 얇고 면적이 넓어요. 이런 걸 갖다가 음엽 이렇게 부르죠. 어두운 곳에 사는 나뭇잎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뭐가 잘 발달되어 있대? 양엽은 울타리 조직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동글동글해가지고 이렇게 막 칩 꽂혀 있는 것처럼 쫙 늘어서 있는 부분 있지?
찾아는 어디지? 잎을 보면 나뭇잎의 구조가 이래요. 나뭇잎이 있으면 표피세포가 있고 이렇게 울타리 조직이 있어요. 울타리 조직이 있고 여기는 이제 해면 조직, 뭐 통도 조직 그러는데 공기가 잘 통할 수 있게 이렇게 듬성듬성 세포들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조직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울타리 조직은 주로 하는 역할이 뭐냐면 광합성을 담당을 해요. 이 울타리 조직은 이걸 울타리 조직이라고 하는데 광합성을 담당하죠. 울타리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광합성량이 많아져요. 이 양엽이 광합성을 갖다가 많이 한다고 울타리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밑에 있는 건 통도 조직이라고 하는데 통도라고 하게 되면은 해면 조직이라고 하는데 해면 조직 그러는데 얘는 공기가 잘 통하게 기체 뭐 수증기라든지 산소라든지 이산화탄소 같은 게 산소의 통로 역할을 합니다. 요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양역은 울타리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고요. 음역은 울타리 조직이 거의 없지? 울타리 조직이 발달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왜? 빛이 약한데 울타리 조직만 가는 거겠어. 그죠? 그 다음에 빛의 색이 거기 안 나왔는데 하나 적으세요. 빛의 세기 때문에 식물이 영향받은 예, 작용을 받은 예 하나 또 합시다. 뭐가 있냐면 장인 식물과 장인식물 다리 1초 시간이죠. 그거는 세기에 따라서 밝은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이 많지. 음지식물로 구분합니다. 음지식물은 양지식물과 음지식물로 구분해요. 양지식물은 당연히 빛이 셀 때 더 잘 자라게 돼 있는 식물이고 음지식물은 빛이 어두울 때도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 식물이겠지. 맞아? 이걸 구분하는 게 이제 이 고유가로 벗어나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이게 뭐냐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야. 흡수량이라고 하죠. 이산화탄소를 왜 흡수하냐면 광합성 할 때 흡수하겠죠. 그치? 그 다음에 이쪽은 뭐냐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야. 이산화탄소를 왜 배출해? 생명체는 호흡이라는 걸 하는데 세포호흡을 할 때는 반드시 이산화탄소가 생깁니다. 이 식물은 이 정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정해져 있어. 숨을 쉬고 살아야 돼. 낮이든 밤이든 간에 빛의 세기가 이렇게 비치면 빛의 세기가 작던 크던 간에 호흡량을 부정한 거라고. 이산화탄소만큼 배출하는 거. 그치? 근데 처음에 빛이 없으면 진짜로 이만큼 방출도 아니에요. 왜? 광합성 못할 테니까. 그치? 근데 빛이 점점 더 세지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버리는 양의 일부를 다시 어떻게 하겠어? 흡수해서 배출되는 양이 어떻게 돼? 점점 줄어든다. 이해가 무슨 말인지? 광합성 안 할 때는 숨 마시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만 하다가 이만큼이 고정되어 있는 호흡량이야. 이걸 갖다 우리가 호흡량이라고 해. 호흡량. 이 식물이 살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배출하는 양. 근데 왜 줄어들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숨을 조금 쉬는 게 아니라고. 빛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빛이 세지기 시작하니까 광합성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일부를 다시 어떻게 하는 거야? 흡수하는 거지. 요때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요때 빛의 세기가 지금 요때는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같겠지? 이걸 갖다 우리가 보상점이라고 합니다. 빛의 세기가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같아지는 요 빛의 세기를 보상점으로 하는데 이 보상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 죽는지가 결정이 돼요.
빛의 세기가 보상점보다 낮잖아? 그러면 숨을 쉬어야 되는데 광합성으로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영양소를 못 만드니까 말라 죽는다고 결국은. 근데 보상점을 넘었으면 드디어 광합성량이 더 많아지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지 살 거 살 구성이 남으니까 그걸로 다 다른 것들 먹히기도 하고 다른 짓도 하겠지. 번식도 하고. 그래서 보상점이 기준입니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점은. 그러면 계속 빛을 갖다 쓰게 해주면 계속 광합성량이 증가하니? 그건 아니라고. 왜? 광합성하는 영역체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세져도 특정 비 이상은 더 이상 광합성을 진행이 안 해? 안 하는 일정해. 요 빛의 온도. 광합성량이 최대가 되는 빛의 온도를 갖다가 뭐라고 해? 빛의 세기를 갖다가 광포화점이라고 해. 그래서 이 광포화점 정도의 빛이 비추는 곳에 있는 식물들은 잘 살겠죠. 그렇죠? 광합성은 최대. 이거보다 더 많이 비출 필요는 없는 거야. 이건 갖다 우리가 양지식물이라고 하죠. 음지식물은 보상점과 광포화점이 상당히 낮죠. 음지식물이면 음지식물은 이 정도가 보상점이에요. 그거는 작겠지. 그래. 이 정도가 광포화점이라고. 그러니까 빛이 한 이 정도 되는 경우에 얘 보상점 정도 되는 빛이면 잘 자란다는 얘기야. 이런 걸 갖다 뭐라 해? 음지식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식물은 보상점과 광포화점이 어떤지에 따라 가지고 양지식물과 음지식물로 나눠요. 보상점과 광포화점이 상당히 작은 빛의 세기가 작을 때도 잘 자라는 그런 식물을 음지식물, 보상점과 광포화점이 큰 그런 식물을 양지식물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빛의 세기에 따라서 두 가지가 되네. 양엽과 음엽이 생기고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이 생깁니다. 그 다음 이제 파장 봅시다. 파장. 이게 지금 무슨 색깔이야? 파란색. 왜? 왜 파란색이야? 왜 파란색이야? 파란색을 파란색이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이해가 안 되겠지. 이게 왜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야? 과학적으로 설명한 거야. 이게 파란색인 이유가 뭘까? 파란색이 가장 없었는데 파란색만. 그치. 일로 빨간 노초 파란고에 모든 색깔의 빛이 갔는데 뭐만 반사한다는 거야? 얘는 파란색만 반사해서 내 눈으로 보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보인다는 얘기야. 빛 색깔을 본다는 것은 있잖아. 그 색깔을 싫어한다는 거야. 그 빛체가. 그 색깔만 흡수 못한다는 뜻이라고. 이해가니? 물이 있으면 바닷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어떤 색깔의 파장이 이 물한테 흡수를 당하냐면 빨간색이 흡수를 당해요. 이 물은 바닷물은 빨간색 빛을 갖다 흡수를 해. 그래서 엄청 깊이 들어가면 엄청 너 잠수함 타봤니? 잠수함? 타봤어? 타봤어? 제주도 가서? 어디 있었어 잠수함을? 기억이 안 나요. 타긴 탔어? 너도? 다른 나라. 오늘 어디 갔었어? 어디? 코타키나발. 어디? 코타키나발. 어디 생기지? 넌 잠수함 타봤니? 잠수함? 어. 아니. 제주도에 가면 있어요. 마라도 잠수함이라고. 한 30m 정도 내려가요.
잠수함 타고. 그러면 있잖아. 옆 사람 얼굴을 잠수함 타가지고 옆 사람 얼굴 본 적 있니? 기억나? 밖에 방송 보고 정신없어서 옆 사람 못 지켰구나. 난 얘네가 폐쇄공포 중에 있는 걸 모르고 잠수함 같이 탔다가 뭐 가운데 앉아가지고 구경도 안 하고 빨리 나오고 싶다고 막 안달해가지고 제대로 구경도 못했네. 옆 사람 보면 있잖아. 입술이 어떠냐면 파래요. 잠수함 탄 사람 보면은 입술이 파랗다. 왜 그래? 가면서 바닷물이 있잖아. 빨간색 빛을 갖다가 화장을 흡수해버린다고. 그래서 한 30m 들어가면 무슨 빛만 도달하는 거야? 주로 파란색 계통의 빛만 도달을 바닷속에. 그러면 내 입술이 파래? 빨갛잖아. 왜 빨개? 빨주노초 파란보가 가서 빨간색을 반사하니까 빨갛게 보인다 그랬지? 근데 빨간색을 제일 많이 반사하는 거지 다른 빛을 반사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빨간 빛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파란 빛을 줄였어. 그러면 원래 빨간 빛을 제일 싫어하지만 파란색도 어떻게 하는 거야? 일부 반사할 거 아니야? 근데 빛이 파래지는 거야. 지금 파란색 빛만 도달하기 때문에 여기 가서 나올 때는 입술이 그 보라색 빛이지 파란빛 그런 빛이 나요. 유령처럼. 그래서 깊은 곳에는 어떤 색깔만 도달한다? 파장이 작은 파란색만 도달해. 파장이 작은 파란색 계통의 빛이 도달하는 거예요. 중간에 빨간색은 다 흡수당하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제일 깊은 곳이죠. 바닷속 깊은 곳에는 파란색 빛을 이용하는 그런 식물들이 살아야겠지? 빨간색 빛을 이용하는 식물이 살는데 안 돼. 안 된다고. 그럼 여기는 홍조류, 빨간색 식물이 살아야 될까? 녹조류, 초록색 식물이 살아야 될까? 여기는 무슨 빛을 이용해야 된다고? 파란색. 그러면 파란색을 어떻게 해야 돼? 흡수하는 식물이 되겠지? 그럼 빨간색 계통은 흡수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여기 사는 식물은 빨간색은 흡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왜 오지도 않으니까. 맨 앞에야 맨 앞에. 1페이지 맨 앞에 한 장만 넘기면 돼요. 2페이지. 바다 깊은 곳에 사는 식물이 빨간색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왜 도달 안 하니까. 빨간색을 흡수 안 하면 무슨 색으로 보인다고? 빨간색을 흡수하고 빨간색을 반사하면 빨간색으로 보인다고. 파란색은 파란색만 반사한 거고 빨간색은 빨간색만 반사한 거잖아. 여기야 깊은 곳에 사는 식물은 빨간색이 필요 없어서 빨간색을 반사하는 식물이야. 무슨 식물? 홍조류라고 해요. 바닷속에 사는 식물을 조류라고 해. 홍조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조류가 번식한다. 바닷속에 깊은 곳에서는. 왜 그런지 알겠어? 알아야 돼. 뭐 얕은 곳은 당연히 육지랑 똑같이 녹조류가 살겠죠. 중간에는 갈조류가 살아요. 중간 요거 중간 정도 색깔을 가진 갈조류가 살겠지. 거기 그림 봐봐. 빛의 파장에 따라서 바다 깊이 도달하는 빛의 파장이 양이 다르다. 거기 그림 봐봐. 그래프. 깊은 바다 속에 도달하는 거는 unknown. 아니 빛의 파장. 여기 깊이 들어가면 원래 100%였을 거예요. 처음에 욕구성 녹은 게 아니라 옆에 빛이 파장이 있는데 봐봐. 처음에 100%였는데 봐봐. 이게 안으로 깊이야. 그래서 처음에 100%인데 점점 더 준다고 이렇게 양이 그래서 0이 된단 말이야. 제일 깊이까지 도달하는 파장이 2이다 알겠어 이거? 이게 제일 깊이까지 도달한다는 얘기잖아. 이게 무슨 색? 청색 계통이라고. 제일 짧게 도달하는 빛이 적색 계통이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프 잘 안 보이는데 표시해놔봐. 어느 게 적색? 제일 위에 있는 거. 그쵸? 가운데 있는 게 황색. 제일 밑에 있는 게 청색이야. 따라서 제일 밑에 있는 바닷속 깊은 곳에 사는 식물은 주로 청색을 이용하는 식물이었는데, 그치? 청색은 몽땅 흡수하면 좋다고. 그래서 빨간색을 반대로
흡수하지 않고 반사해서 보니까 그 색깔이 빨간색을 띠는 식물이 살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홍조류라고 불러. 얕은 바다는 적색강이 많이 오니까 적색강을 많이 이용하는 녹조류가 많이 분포합니다. 녹조류. 이해하죠? 그래서 깊이에 따라 바닷속 깊이에 따라서 도달되는 빛의 파장이 정해져 있고 그 파장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가 번식한 것이다. 그치? 파장은. 그 다음에 1조 시간. 1조 시간 봅시다. 1조 시간을 주로 뭐한테 영향을 미치냐면 번식, 생식에 영향을 미쳐요. 사람은 아니야.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짹짹이나 꽃 같은 경우, 식물 같은 경우나 연어,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1조 시간에 의해서 번식기가 결정이 돼. 주로 꽃 같은 것들은 이제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시기에 번식을 해요. 그런 걸 갖다가 뭐라 그래? 식물 중에서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질 때 번식하는 식물. 거기 갖다가 장윤식물이라고 불러. 언제 꽃이 피다는 거야? 언제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져? 봄이 조금 봄에 꽃이 피는 식물들이 장윤식물인 거야. 그 다음에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시기 언제? 가을. 그때 꽃이 피는 식물을 단일 식물이라고 합니다. 언제? 가을. 오케이? 뭐 있냐? 단일 가을철에 피는 식물. 요즘에 가을이야. 코스모스. 그쵸? 코스모스가 봄에 꽃핀 거 봤니? 봤어. 나 요즘에 약간 환경오염으로 인해가지고 식물들이 미쳤나봐. 여름에도 피고 막 코스모스가. 그렇잖아. 가끔 코스모스 피우는 거 봤냐? 여름철에? 원래는 단일 식물이야. 코스모스. 또 있니? 단일 식물 하나만 더. 봐봐. 이 페이지 보면 오른쪽에 보면 장인식물과 단일식물 해가지고 장인식물은 뭐 있다? 붓꽃, 시금치? 야 시금치 꽃 피니? 식물이 꽃이 안 피진 않겠지만 시금치 꽃 본 적이 없는데. 단일식물은 국화 있잖아. 국화 가을철에 국화 팔잖아. 국화, 코스모, 야 나팔꽃도 가을철에 나팔꽃 여름철에 피는 거 봤는데 보이는 나팔꽃, 코스모스. 이게 무슨 식물? 단일식. 이 코스모스, 나팔꽃. 이렇게 알아주세요. 그냥 나머지는 다 장일. 이렇게 여기 하나겠지. 동물들도 영향을 받는다고. 특히 조류와 어류. 조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봄에 알을 낳죠. 봄에. 종달새나 꾀꼬리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아래. 조류는 주로 언제? 낮의 길이가 길어질 때 봄에 번식합니다. 알을 낳고요. 그다음에 물고기 있잖아. 그 물살 가로질러가지고 막 오는 연어, 숭어 그런 것들은 어류죠. 어류들은 언제? 주로 가을이 될 때 번식을 하죠. 그렇죠? 사슴도 근데 가을에 번식한다니? 됐나요? 지금 뭐 했어? 우리가 생태계 내의 비환경적인 요인이 빛이 그 빛의 정확하게 세기와 파장과 일조 시간이 생물적인 요인들한테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살펴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인에 생물적인 요인과 비생물적인 요인이 있거든. 근데 이 비생물적인 요인이 생물적인 요인한테 영향을 줘, 작용을 한다고 그래. 그 작용하는 예들을 살펴보는 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빛이 어떻게 생물들한테 영향을 줬는지, 빛의 세기와 파장과 일조 시간. 알겠니?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겠어? 환경적인 요인 중에서 비 끝났으니까 물 해야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그치? 맞아? 하기 전에 우리 밑에 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상식이 없으니까 솔직히.
기다리게 됐어요. 어? 기다리는 거지. 달리기는 1등 못해서 1등만 3분 주는데 2등 했어요. 이게 쉽죠? 보자. 아이고야. 1번. 일정 지역에 사는 같은 종의 개체들의 무리를 개체군이라고 해요. 맞네. 환경과 생물이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체제를. 야, 환경이 들어가면 생태계라고 해야 됩니다. 군집이 아니에요. 군집은 여러 종류의 개체군들이 모여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버섯곰팡이, 세균은 분해자죠. 3번 아니니? 빛, 온도, 물, 토양은 비생물적인 요인이다. 맞잖아. 5번. 낙엽이 쌓여 분해되면 토양이 비옥해지는 것은 얘는 낙엽이 생명체잖아. 토양이 비생물적인 요인이에요. 생물적인 요인이 비생물적인 요인한테 영향을 준 걸 뭐라 그래? 반작용이지. 반작용의 예를 들자고 합니다. 2번. 바다의 깊이에 따라 해조류의 분포가 다르다. 빛의 파장이 영향을 주는 거고요. 계절에 따라 개화하는 식물의 종류가 다르다. 빛의 일조 시간이 영향을 준 거고요. 한 나무에서 잎의 위치에 따라 두께가 다르다. 빛의 세기가 영향을 준 거예요. 그치? 나무 이거 맞아 갑니다. 여기까지 한번 쉴게요. 그 다음에 온도가 먼저 나오네. 물보다. 온도부터 합시다. 자, 거기 그림 봐봐. 사막여우랑 북극여우 본 적 있니 진짜로? 한 번도 없어? 동물원 본 적 있어? 동물원 다른 게 있어요. 동물원 갔는데 여우를 안 보실 수가 원숭이라든지 호랑이라든지 그런 거 보지. 여우 안 보지. 사막여우 본 적 있니? 삐쩍 말라가지고 강아지처럼 생겼는데 요만해요. 되게 작아만해 사막여우는. 근데 내가 그 서울 근교에 그 동네 동물원 정도 되는 크기의 동물원이 있어. 내려가면 그게 우스베고 동물원이 아니에요. 호랑이도 있어. 그 동물원에. 근데 무서워요. 요즘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철조망이 있는데 한 너네들 있는 정도? 그 정도에 철조망이처럼 있고 거기 호랑이가 있어. 그래가지고 대부분 자는데 애들이 막 호랑이가 자니까 막 불명이 던지 호랑이 바라는 거 그 철조망 쓰고 가더라고. 그리고 특이한 게 뭐야? 여우가 있는데 인상 깊었던 게 사막여우랑 북극여우랑 같이 키워요. 그 동물원에 같이 집어넣고. 그래서 바로 비교가 돼. 사막여우가 칙도 못 쓰죠. 북극여우 이따시만해요. 북극여우는. 덩치도 크고 그리고 곰인지 이게 여우인지 둥글둥글하게 생겼어 다. 왜 그래? 북극은 춥잖아. 온도가 낮기 때문에 지방질이 많아서 덩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을 갖다가 이렇게 방출을 갖다 좀 덜 해야 되기 때문에 표면적을 작게 만들기 위해서 표면적이 제일 작은 게 구잖아. 구. 빠져나니? 정사는 쟤랑 구랑 두께가 똑같아도 표면적은 구가 더 작아요. 그거 했지? 계산 배우고. 맞아. 추울 때 너희들 이렇게 움츠리잖아. 움츠려요. 표면적 두들겨. 그래서 이 북극여우는 어떻게 한 거야? 표면적으로 두들겨 해서 둥근둥근 형태로 바뀐 거야. 뾰족뾰족한 거 없이. 근데 사막여우는 몸집도 작고요. 열도 많이 방출해야 되기 때문에 몸집이 크면 힘들어 더운데 작고요. 열을 많이 방출해야 돼서 표면적이 넓고 특히 귀가 엄청 커요. 날감 부위가 되게 크게 발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대여우는 우리나라 여우죠. 이렇게 동물들도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온도에 의해서 모습이 다르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진화 배웠잖아. 그치? 온도에 의해서 이런 여우들만 사막에는 살아남고 이런 여우들은 북극에는 살아남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또 온도가 영향을 주는 게 겨울입장. 겨울입장. 파충류랑 양서류는 겨울잠 자는 거 알죠? 개구리, 뱀 뭐 이런 것도 다 겨울잠 자요. 그냥 땅속에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고 겨울 내내 자. 왜? 초유류. 초유류가 뭐야? 초유류.
포유류는 잘 필요가 없고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자는 거야. 주요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 온도가 낮아서 생명활동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물질 대사가 안 일어나요. 온도가 낮으면 얘들아. 뭐 단백질이 우리 몸에 있는 효소가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온도에서 물질 대사를 일으켜. 너희가 너무 덥거나 추우면 그 단백질이 재기능을 못해. 그래가지고 변온동물들은 자는 거야. 근데 정온동물들, 몸의 온도가 바뀌지 않는 포유류나 조류나 그런 것들은 굳이 잠잘 필요는 없어요. 근데도 좀 추운 데 사는 그 게으른 애들이 있어. 곰이라든지 다람쥐, 포유류들, 박쥐 이런 것들. 걔네들은 있잖아. 원래 안 자도 돼. 근데 겨울철에 이제 춥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몸 움직이면 에너지도 막 방출되고 그러니까 그냥 불 속에 가서 그냥 자는 거야. 대신에 이제 먹을 거 좀 갖다 놓고 도토리랑 다람쥐는 도토리 쌓아놓고 그 북극곰은 물고기들 쌓아놓고 자는 거 그냥 자다가 배고프잖아. 그럼 중간에 깨가지고 또 먹고 또 자고. 너네들 그 방학 때 너네들 생활 있잖아. 침대에서 누워있다가 밥 먹으러 잠깐 나갔다 또 누워. 그래. 얘네들 그러는 거야 지금. 거기 보면 개구리나 양서류나 파충류는 겨울철 자는 게 맞다고 해도 그 박쥐나 곰은 잘 필요가 없는데 더운 곳에 있는 곰은 안 자요. 그래서 먹을 것도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자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환경 중에서 어떤 거? 온도에 영향을 받은 얘들이에요. 그 다음에 기러기, 철새. 우리나라에 옛날에 제비라고 있었어. 알아 너는 제비? 본 적 있어? 저희 학교에 자주 놀러올걸요? 지금? 아니요? 우리나라 제비 안 온지 꽤 됐는데 까치. 제비, 까치랑 까마귀만 잔뜩 있어요 우리나라. 맞아. 까치랑 까마귀. 제비는 그 지휘자 있지. 음악 지휘하는 사람들 연미복처럼 이렇게 뒤에가 이렇게 뾰족해가지고 까만색으로 이렇게 날렵하게 생긴 새 있어요. 어렸을 때는 아기 때 있었을 거야 아마. 흥분놀이에서 나오잖아. 꼬리 이렇게 갈려. 그게 생긴 거. 참새랑 달리 예쁘게 생긴 거 있어. 이렇게 날렵하게 생긴 거 있는데 안 와요 요즘에. 왜? 온도가 좀 달라져서 여기 온도가 좀 달라져가지고 더 남쪽으로 가나 좀 다른 쪽으로 가지 우리나라 안 와요 제비. 제비가 보기 어려우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처음 보네. 나마쿠아 카멜레온. 인간도 그래요. 인간도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하얀색 옷을 주로 입어. 왜? 아까 얘기했지만 흰색은 무슨 뜻이겠어? 흰색은 모든 빛을 다 방출해야 흰색이 돼요. 흡수를 제일 안 하는 색깔이야 이렇게. 까만색. 오늘 더 힘들었어요. 까만색은 모든 빛을 다 흡수해서 까맣게 보이니까 반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근데 왜 에스키모님들은 하얀색을 입지? 아니면 이 북극용은 왜 하얀색이야? 써주고 있는데. 그치? 보호 효과가 더 중요해서 그래요. 눈 덮인 북극에 하얀데 까만색 여우가 돌아다니면 사냥하겠냐? 멀리서도 보일 텐데. 그러니까 이게 하얀색으로 그렇게 되는 이유지 원칙적으로 열을 많이 흡수하려면 까만색이어야 돼요.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흰색 이렇게 머리에 두르고 이렇게 옷 입고 다니죠. 이런 것들. 그것처럼 카멜레온도 온도에 따라 색깔이 변한다는 거야. 추우면은 빛을 많이 흡수해야 되니까 어두운 색이 돼요. 까만색 계통. 그럼 많이 흡수할 거 아니야. 더우면 하얀색 계통이 된다고. 그런 카멜레온이 있대. 그 다음에 추운 지방에 사는 정원동물은 뭐가 많냐? 깃털이나 털이 발달되어 있고 피하 지방층이 두껍다. 지방층이 두껍죠. 지방이 아주 없어도 안 돼요.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왜냐면 걔가 체온 조절에 한몫합니다.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지방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포유류는 사는 서식지에 따라 여우 얘기죠. 이게 온도에 적응한 예예요. 식물들이. 동물들이. 식물들도 있어. 쿤드라 지역이라고 아니? 쿤드라 지역. 사시간이 뭐죠? 툰드 내가 그러는데.
튼튼하죠. 거기는 엄청 추워가지고 거기 사는 식물들은 잎에 털이 나 있어요. 꽃이나 잎에 털이 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체온이 낮아지는 걸 막고. 그러니까 식물들도 추우면 춥다고 느끼나 봐,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낙엽이 떨어져요. 추우면.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뭐에 반응한 거야? 온도에 반응한 예예요, 일종의. 그리고 낙엽이 안 떨어지는 그런 식물들 있잖아. 그런 식물들의 잎을 자세히 보면 잎이 이렇게 옷이 하나 더 입혀져 있어요. 얇은 막 같은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막을 뭐라고 하지, 그 막을? 하얀색. 큐티클층. 큐티클층이 한쪽 덮여 있어가지고 보온 역할을 해주죠. 그러면 거기네. 두 번째, 낙엽수는 기온이 낮아지면 떨어지지만 상록수는 잎이 안 떨어지는데 왜 안 떨어지냐면 큐티클층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야. 그치? 이런 것들이 다 온도에 따라서 작용을 받은 예들입니다. 털곡숭 잎을 자작나무, 잎이 하나도 없죠. 동백나무. 그 다음에 물과 생물부다. 이제 물이 영향을 준 거. 수분을 방지하고자 보통은 물기를 갖다가 도망가는 거, 물기가 없어지는 걸 갖다가 방지하고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밑줄 치세요.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존이야 보존,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동물의 경우는 파충류는 뭐가 있어? 겉에. 파충류 겉에 뭐가 덮여 있니? 비늘. 비닐 아니에요. 불리가 아니라 비닐이라고 쓰는 거, 비닐. 큐티클층, 뭐 비늘, 또 있어, 키틴질, 뭐 그런 것들 나오거든? 털, 잎의 털,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것들이 뭐에 반응한 건지, 뭐에 영향을 받아서 적응한 건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 보니까 비늘은 물이야,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비늘로 덮여 있는 거고요. 알 같은 것들은 단단한 껍질이 있는 이유가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죠. 곤충은 키틴지라 그래가지고 표면에 그 바삭거리는 거 있잖아, 곤충이 눌러봤니? 바삭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곤충이 징그러운 거예요. 기분이 이상해. 이렇게 겉에 부셔지면서 안에 물컹한 게 생기니까. 그렇잖아. 왜? 이거 키틴지라 겉에 있는 게.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 다음에 사막에 사는 표류들은 오줌의 농도가 보다 더 진하다. 왜? 수분 증발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식물 봅시다. 식물은 일단 물속에 사는 식물들, 물 위에 살거나 물속에 사는 식물들은 관다발이 발달되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물을 웅변할 필요가 없어. 그냥 옆에가 물이 있는데, 그치? 이 관다발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풍기 조직이라고 해가지고 숨 쉴 수 있는, 기체가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죠. 그 다음에 건조한 지역에 사는 저수 조직이라고 해가지고 물을 저장하는 조직이야. 알로에 같은 거, 선인장 같은 거 이렇게 잘라보면 물이 있어요, 안에. 그 다음에 잎이 다 가시로 바뀌었죠? 왜냐면 잎의 뒷면에서 증산작용이라고 해가지고 물을 밖으로 버려요. 그걸 막아주는 거지. 이게 물이 작용한 예예요. 넘겨봐. 토양 밑에. 토양은 공국물이라는 게 있어요. 토양 속에 있는 구멍에 개수를 내자는 거야. 이게 많으면, 이게 크면 산소가 어떤 거야? 풍부한 거야. 산소가 풍부하면 어떤 세균들이 주로 많이 사냐면 산소를 갖다 이용하는 호기성 세균이라고 해요. 기체를 갖다가 좋아하는 그런 성분의 세균들이 많이 살아요.
공분율이 작으면 공기가 별로 없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얘는 무슨 세균? 공기를 싫어하는 현기성 세균이죠. 토양이 영향을 준대죠. 거기에 밑줄쳐가 있어, 이런 말이. 여기 보면 1번에 토양의 깊이에 따라 공기의 함량이 달라진다. 그래서 모두 달라진다? 세균의 종류도 달라진다. 오른쪽에 보면 공기가 비교적 많아. 표면 쪽이면 호기성 세균이 살기에 적합하고 공기가 적은 토양이면 현기성 세균이 살기에 적합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반대 작용 말고 반작용도 써놨네. 지렁이나 두더기들이 반작용도 한다. 그렇죠? 넘깁시다. 공기와 생물.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적혈구수가 많아가지고 얼굴이 빨갛다 그랬어요. 다음 광합성과 호흡을 당연히 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피톤치드인가? 나무에서는 해충과 병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살균 물질을 분비한대. 주변 공기의 성분을 변화시킨다. 이게 피톤치드 아니야? 막 뿌리는 거. 어쨌든 이런 게 나온대요. 그 다음에 인간이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생태계를 갖다가 구성원이기도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도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풀어보세요. 그래. 다 못할 것 같다. 정식으로 풀어봐. 문제 비문학이 저 정도다. 뭘 외우고 알아서 맞춘 게 아니에요. 그냥 읽어봐서 답인 거 고르는 그게 답이야. 됐어요? 1번 온도는 생물의 생명활동에 영향을 주지만 식물한테는 영향을 주고 무슨 소리야? 둘 다 영향 줘요. 온도에 따라 다양한 적응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물질 대사가 효소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 정도면. 그쵸? 왜냐면 온도가 높아지면 효소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몇 번을 찾는지? 2번? 3번 육상생물은 물속 수분을 잘 증발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환경에 적응했다. 증발이 아니라고 증발 안 되게 하게 하는 방법으로 적응했겠지. 4번 미생물은 죽은 생물을 무기물로 분해하여 맞네? 그쵸? 죽은 생물 또는 죽은 생물의 배설물 이런 것들입니다. 공기는 생물이 살아가는데 영향을 주죠. 광합성과 호흡을 통해서. 4번 철새는 계절에 따라 살기 적합한 주. 이건 뭐 온이야? 온도
조류와 파충류의 알은 단단한 껍데기로 쌓여 있다. 이거 뭐죠? 수분이죠, 수분. 물이야, 물. 고산지대 사람이 평지보다 적도수가 많다. 이건 공기. 달팽이 지렁이. 이건 뭐예요? 그냥? 됐습니다. 그 다음 5번 환경과 인간은 환경과 뭐 어디 어디니? 아 환경과 상호작용 아니잖아. 환경과는. 근데 여기서는 상호작용이라고 합시다. 상호작용하면 살아가고 있고 인간도 뭐의 구성 요소다? 생태계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된다. 됐죠? 네, 끝났습니다. 잠깐 10분 쉬었다가 그 뒤에 거 문제는 풀 시간이 없겠네요. 오늘은. 그쵸? 평양까지 갑니다. 오늘 10분 쉬었다가 우리 평양까지 갔다. 지구환경은 못하겠네요. 오늘 때문에 안타깝고요. 10분은 너무 길고요. 아까 쉬었기 때문에 내가 안 와서 5분만 쉽다. 5분만. 10분부터 바로 할게요. 생태계 표현 봅시다. 이거 너무 쉬워요. 생태계 표현. 이거 시간이 없어. 생태계 표현. 생태계 우리 좀 전에 배웠지? 그 비생물적인 요인과 생물적인 요인을 통틀어서 생태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개체, 개체군, 군집 플러스 환경으로 되어 있는 게 생태계인데 이런 생태계 평형이란 말은 뭐냐면 생태계의 모습이 지금 현재와 똑같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거야. 달라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 그게 생태계 평형이에요. 이런 생태계의 평형은 먹이 관계에 의해서 어떤 유지가 될 수 있어. 생태계의 먹이 관계를 통해서. 보면은 먹이 사슬이 뭐냐면 사슬 한 줄이라는 뜻인데 그냥 내가 뭘 먹었는지 나는 누가 잡아먹었는지 그런 거 그냥 먹고 먹히는 관계를 갖다가 쭉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걸 갖다가 사슬이라 그래. 먹이 사슬.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풀을 먹었어. 그리고 가자가 날 잡아먹었어. 그러면 풀, 나, 사자 이런 먹이 사슬이 형성돼 있지? 근데 내가 보통의 경우에 풀만 먹냐고 고기도 먹지. 그치? 그러면 옆에 한 줄 또 생기는 거야. 여러 개의 사슬들이 이렇게 그물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거기 참새는 생산자는 확실할 수 있어요. 생산자는 정해져 있는 거야. 광합성을 통해서 영양소를 만드는 생물이 생산자예요.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어. 그 다음에 1차 소비자도 결정이 될 수 있어요. 그 생산자를 먹는 놈이 1차 소비자야. 알겠니? 참새가 어느 날 벌레가 없어서 과일을 쪼아 먹었어요. 몇 차 소비자? 1차 소비자. 그쵸? 야, 근데 거기 그림 봐봐요. 거미를 잡아먹으면 몇 차 소비자 됐니? 3차 소비자 됐잖아. 그러니까 그 몇 차 소비자가 확정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에요. 사자들도 옛날에 풀 먹었대.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확정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뭘 먹었는지에 따라 그때마다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먹이 관계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적은 에너지를 전달하게 돼. 무슨 얘기냐면 풀들이 있었어요. 에너지가 100이었어. 근데 여기 이제 토끼들이 이렇게 있었어. 토끼가 4마리가 있었는데 토끼들이 풀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 토끼들이 이 풀을 몽땅 다 먹었으니까 여기 100이라는 에너지가 이 토끼들로 가야겠지? 근데 몽땅 가지 않는다고. 이 먹는 동안에 토끼들이 땀을 삐질삐질을 흘리고요. 막 움직이고요. 달리기 하고요. 막 그러면서
여기서 섭취한 에너지를 갖다가 그대로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 대부분을 갖다가 열의 형태로 밖으로 방출하면서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 토끼가 한 10 정도 먹고 이 토끼가 한 10 정도 먹고 10 정도 먹고 10 정도 먹는다고 보통. 나머지는 다 열의 형태로 방출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위 영양제로 가면 이 100이었던 에너지가 얼마로 가니? 40밖에 못 간다고 지금. 얘가 이 100을 다 쳐먹었는데 이 토끼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글로 옮겨간 에너지는 4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왜? 열의 형태로 중간에 막 방출하니까. 그 먹방 못 봤니? 김준원이라고 하나? 먹방이라? 김준원 코미디야? 진짜 맛있게 먹는 사람 있어요, 먹을 때. 근데 땀이 삐질삐질 나죠. 진짜 먹을 때 맛있게 먹는데. 내가 어저께 나 원래 마라탕을 못 먹거든? 맛있죠? 원래 냄새가 나도 못 먹는데 집에 먹을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마라탕을 데워서 먹었는데 그냥 먹을만 하더라고. 근데 너무 매워. 진짜 땀이 막 삐질삐질. 속이 막 아파요. 원래 그 맵냐 마라탕이? 마음의 조절을. 약간 자극적인 스프맛 같아. 애들이 좋아하게 딱 생겼더라고. 너 좋아하잖아. 봐봐, 이상해요. 마라탕 냄새 나는 거 왜 좋아? 냄새 진짜 이상하지 않냐? 꼬리님 비슷한 냄새 나고. 사골 냄새. 이 토끼들을 늑대 2마리가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40의 에너지가 뭉땅 늑대한테 짜는다. 늑대도 막 땀 흘려요. 그래가지고 한 10밖에 안 가. 그러면서 상위 영양제로 갈 동안에 에너지라는 걸 줄어든다는 거 거기 써있어요.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흐름, 그 하위 영양 단계에 있던 놈의 그 먹이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 영양소가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을 하는데, 이동할 때 어떻게 된다? 열의 형태로 에너지가 상당 부분 방출되고 또 생명활동에 사용되고, 그래서 실제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하는 것은 상당히 적은 양만 이동된다는 거야. 위로 가면 위로 갈수록 점점 더 에너지의 양은 줄어든다고. 그래서 됐니? 미쳤잖아. 화살표 옆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의 양은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원래 에너지 보존 법칙가 들어갔죠. 에너지는 없어지거나 생겨나는 게 아니다. 항상 보존된다. 근데 실제로 에너지가 열의 형태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계속 부족해요.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계속 공급해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생태 피라미드 봅시다. 이건 뭐냐면 에너지의 양. 어떤 구조라는 거야? 상위 영향력에 가면 피라미드 형태를 띈다는 거야. 밑에는 많았는데 위로 가서 점점 줄어든다고. 왜? 에너지가 열의 형태로 방출되니까. 이걸 생태 피라미드라고 해. 에너지에 대한 생태 피라미드. 근데 얘뿐만 아니라 개체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개체수도 바뀌었지만 상위 영양 단계가 제일 적고 하위가 제일 많고, 개체수도 피라미드 구조 있죠? 그 다음 또 하나. 근데 이게 개체수만으로 피라미드 구조를 만드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개미 100마리와 코끼리 1마리. 의미가 같니? 개미 100마리 있어봤자 코끼리 1마리의 다리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개수를 따지면 좀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좀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개체수 말고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생물량이라고 해가지고 단위 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생명체의 질량, 그걸로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그걸 통해 가지고 그것도 근데 생태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구조를 띠게 돼. 그림 봐봐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 1차, 2차, 3차로 갈수록 점점 어떻게 된다? 피라미드 형태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피라미드 형태가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걸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겨봐요. (1번의) 생태계 평형. 생태계 평형이 뭐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와 개수, 개체수, 물질량, 에너지 흐름 등이 아까 그 피라미드 구조를 갖다가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 이걸 갖다가 생태계 평형이라고 한다. 이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되려면 우리 종다양성에서 배웠는데
무슨 다양성이 고정이 돼야 돼? 방금 얘기했네. 종다양성이 고정이 돼야 돼. 그치? 다양성 중에서. 그래서 모의함수가 복잡해져야겠죠. 그래야지만 생태계 평형이 잘 깨지지가 않아. 유지되는 이거 별표 치면 안 나오는 거라고 보자. 2번의 별표. 만약에 피라미드 구조였는데 일시적으로 1차 소비자가 증가했어요. 개체수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그 1차 소비자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는 2차 소비자와 밑에 있는 생산자의 개수가 달라진다고. 이게 커지면 밑에 있는 것들은 잡아먹는 놈들이 많아지니까 줄어들고요. 위에 것들은 먹이가 많아지니까 양이 늘어난다고. 이해가니? 그게 2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 그럼 어떻게 돼? 다시 가운데 있는 1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먹이는 줄어들고 날 잡아먹는 놈은 커지니까 지가 개체수가 줄어들겠지? 그러면서 위에 것도 같이 줄고요. 밑에 건 늘어나가지고 처음과 같은 그런 피라미드 구조를 띠게 되는 거야. 되니? 이 순서 알아야 돼요. 해봐 밑에 거 1번 이거. 됐니? 됐어? 1번. 여러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그물을 준다. 맞네요. 상위 영양상계로가서 에너지량이 감소하죠. 틀렸네.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생물의 종류와 개체수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맞죠? 먹이 그물이 단순할수록 아니에요.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더 잘 유지가 됩니다. 2번.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위에는 감소, 밑에는 증가. 거기 봐봐. 1차 소비자의 개수가 일시적으로 증가되면 1차 소비자 위쪽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반대로 되겠구나. 증가. 밑에는 먹이니까 감소하겠지. 디귿이 되겠지, 디귿이. 그치? 기억 다음에 디귿이고요. 그 다음 뭐야? 다시 가운데가 감소하면서 위에는 따라서 감소하고 밑에는 증가하겠지. 디귿이 되겠네. 니은이 되겠네. 기억, 디귿, 맞죠? 자, 환경보호 봅시다. 환경보호합시다.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얘기예요. 근데 생태계가 좀 이렇게 생태계의 평형을 갖다가 훼손하는 그런 짓거리를 해도 지가 알아서 어떻게 보니까 평형 상태를 유지하죠? 근데 이게 못하는 정도로 심한 그런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있다고. 그런 것들은 하지 말자는 거야. 근데 나만 안 하면 뭐예요? 자연도 그런 짓거리를 해요. 가끔가다. 자연재해라고 그러는데 뭐 홍수, 지진, 산불, 산사태,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생태계 평형이 깨져버리고요.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인간들도 마찬가지죠. 거기 보니까 무분별한 벌목, 경자지 개발, 도시화, 환경오염, 수질오염 이런 것들이 인간의 활동인데 이것들을 통해서 생태계 평형이 깨지고 다시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마지막. 옆에 그 늑대가 있었는데 이게 생태계 평형이 깨진 예예요. 유지된 예가 아니야. 다시 회복된 예가 아니에요. 깨진 예야. 왜냐면 전체적으로 처음에 1905년도에 늑대가 제일 개체수가 많아. 제일 적고요.
사슴이 원래 적었구나. 지금 보면 1905년도에 사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슴이 좀 적었어요. 뭐가 제일 많고? 초원이 제일 많고. 초원 다음에 원래 사슴 다음에 늑대가 되잖아. 근데 사슴이 어느 날 너무 줄어든 거야. 그랬더니 가만히 놔두면 그래도 원래대로 복군이 될 텐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늑대 죽여도 된다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2015년경에 들어가지고는 늑대가 씨를 말리기 시작했죠. 거의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25년에는 사슴이 줄기 시작하는 거죠. 사슴이 처음에 늘어나요. 왜? 늑대가 주니까. 근데 그 바람에 초원도 확 줄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다시 죽기 시작하죠. 사슴이. 그러다가 제일 위에가 뭐예요? 늑대. 그 밑에가 제일 아래가 늑대구나. 그쵸? 그 다음에 그 위가 사슴, 제일 위가 초원. 초원, 그치. 순서대로 되긴 했네. 다시 순서대로 되긴 했어요. 넘겨보세요. 노력 봅시다, 노력. 뭐 하자? 선형기사분 실현하고, 생태통로 설치하고, 하천 보고 사업하고, 도시에서 옥상공원 바꾸고, 열섬을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열섬이 뭔지 알죠? 특정 지역에서만 온도가 심하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에요. 봅시다. 풀어봐, 밑에. 여기까지 합시다. 풀고 옆에 거 풀어보면 돼요. 그러니 1번 자연 상태에서 생태계가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환경 변화가 일어나면 생태가 깨질 수 있다. 맞죠? 생태계 평형은 자연재해에 의해서도 깨질 수 있다. 맞죠? 인간의 노력으로 쉽게 평형 상태를 회복할 수 없지. 다음 4번 깨뜨리는 주요 활동 인간에 의한 것만 골라보세요. 도시화, 환경오염, 인간활동에 의한 거. 도시화 또 뭐 있니? 무분별한 공업, 그쵸? 이 세 가지. 5번에 옥산정원을 바꾸고 도시에 숲을 만들면 도시의 온도를 높일 수 있다. 아니지, 낮추려고 만드는 건데. 인공하천을 자연의 하천으로 복원하면 자연의 하천이 뭐냐면 옆에 이렇게 담 같은 게 없고 그냥 이렇게 식물들이 자라게 공원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하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고요. 산을 깎아 도로를 완전히 건설한 곳에 생태통로를 설치하면 서식단지를 나올 수 있다. 맞죠? 좋습니다. 옆에 같이 보자. 멸치. 결과만 볼게요. 결과. 멸치를 뜨거운 물에 굴리는 까닭. 멸치가 많은 멸치가 딱딱할 거 아니야. 뜨거운 물에다 굴리면 흐물흐물해져요. 그래가지고 쉽게 위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보면은 2번에 멸치 영양단계. 그 멸치 윗속에 동물성 플랑크톤과 식물성 플랑크톤이 같이 관측이 됐어요. 그러니까 멸치는 2차 소비자도 되고 1차 소비자도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해양 생태계에 못 익었게. 뭐 그거 없네. 넘겨봐.
확인 문제. 5회부터 세 문제. 여기까지 할게요. 더 할까?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숙제 시간 좀 줄게. 숙제 좀 알려주고 해봐 한번. 문제가 내 취향이 아니에요. 답이 비문학스러워서 오나? 쉽죠? 멸치의 빗속에는 플랑크톤 관찰됐다. 멸치가 생산자 아니죠? 소비자고요. 맞고요. 4번은 맞죠? 2번 가가 뭐예요? 생산자, 그쵸? 그리고 식물 플랑크톤. 나는 멸치, 다는 고등어, 라는 상어. 그다음에 지역, 동물 플랑크톤 생산자 아니고요. 그래서 최상위형이란데 맞네요. 쥐를 잡아먹는 게 없으면 최상이야. 참치도 최상이에요 지금. 올해는 1차 소비자면서 2차 소비자면서 우리가 어떻게 1차 소비자? 고등어 1차면서 2차면서 다 되죠? 맞는 거 아닙니다. 3차도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내신 탓하는 거고요. 지구와 환경을 할까? 맞아. 재밌어요. 자, 하나 더 합시다. 19페이지. 실격을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용어를 좀 보면 기후변화 이쪽 주세요. 일정 지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걸친 기후의 변화 현상을 얘기한다. 오른쪽에 보면 기후가 뭔지 나와 있네. 기후는 장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평균적인 대기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기상은 매일 나타나는 기온, 강수, 바람과 같은 대기의 상태를 갖다 나타내는 게 기상이에요. 기후변화는 오랜 시간에 걸친 여기 보면 기후변화의 원인에는 뭐가 있다?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내적 요인은 뭐 화산 폭발, 그 다음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의 증가, 수력 분포의 변화, 지표면의 변화. 외적인 요인에는 천문학적인 요인을 외적인 요인이라고 합니다. 여기 좋잖아. 천문학적인 요인. 자전축의 기울기가 바뀐다든지 공전궤도의 모양이 변화된다든지
이런 기후를 연구하는 과거의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은 나이트 연구. 나무 나이타를 보면 여름철에는 간격이 넓어지고요. 겨울철에는 좁아져요. 그게 무슨 얘기야? 더운 지역에 있을 때는 경계가 넓어지고요. 덥지 않은 지역은 좁아집니다. 빙하 코어 연구는 뭐냐면 빙하 안에 보면 공기가 있어요. 그 공기를 갖다가 분석해 보는 거야. 그래서 기후를 알아내는 방법이죠. 화석 연구는 뭐 다 알지. 화석을 갖다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과거의 기후. 요즘은 1000년 동안의 기온 변화. 기후가 좀 높아지네요.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지구온난화가 뭐냐고 봅시다. 지구가 있어요. 여기 태양의 에너지가 와요. 그러면 얘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점점 올라가겠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요. 태양의 에너지가 오면. 근데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야. 왜? 올라가다 보면 지도 뭐해?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하겠지?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많이 방출해요. 그러다 어떻게 되는 거야? 둘이 방출하는 에너지랑 흡수하는 에너지를 갖다가 같아지는 거죠, 결국은. 이 방출량이 점점 많아지다가 흡수하는 것과 같아져 버려요. 그러면 온도가 좀 올라가다가 그때부터 올라가는 온도가 안 올라가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복사 평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온도가 일정히 유지되는 그 온도값이 만약에 대기가 없이 지구가 있었다면 당연히 더 높이 올라가겠지, 그치? 더 낮아지겠지, 평균적으로. 더 낮아지겠지, 그치? 온도 정해지는 온도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기가 있어요, 이렇게. 지구에. 너무 과장되게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대기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오잖아? 그러면 이 대기 안에 뭐가 있냐면 온실기체라는 게 들어있어. 이산화탄소나 불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 온실기체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주로 태양으로부터는 가시광선 전부 다 오지만 주로 자외선과 가시광선이 많이 오죠. 이 중에서 이 온실기체는 어떤 자외선을 갖다가 주로 흡수를 해요. 자외선을 흡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지도 온도가 올라간다고. 만약에 이 기체가 없다 그러면 얘랑 똑같은 한 8도씨 정도 되거든. 8도씨 되는 정도의 온도에서 흡사평형이 일어났을 거야. 흡사하는 열과 방출하는 열이 같다는. 근데 이 온실기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온도가 올라가서 얘가 한 번 더 데워줘요, 얘를. 그 다음에 방출을 시키는 거야. 일부가 이렇게 흡수돼가지고. 그 바람에 더 뜨거운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형성이 되겠지. 이게 가능이 무슨 말이지? 이거 봐봐. 온실기체가 뭐냐면 거기 19페이지 지구 복사 에너지를 잘 모르겠네. 여기야. 이상하죠. 온실 효과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온실 효과가 뭐냐면 원래는 이 대기가 없다면 지하 처먹는 양이 있어서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방출되는 열도 점점 많아져가지고 방출되는 열과 흡수하는 열이 쌤쌤이 되는 온도에서 온도가 유지가 돼요. 이게 보통 대기가 없을 때 천체들이야. 근데 대기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흡수는 해요. 근데 방출할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방출할 때 이 대기가 지구가 방출하는 적외선 형태로
적외선 상태의 에너지를 갖다 자흡수를 해요. 그래서 뜨거워져서 한 번 더 데워 얘를 그 상태로 방출을 시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온도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데워주니까 온도가 조금 더 높아진 상태에서 복사평형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걸 갖다가 온실 효과라고 해요. 됐죠? 그래서 온실 기체는 어떤 특징이 있대? 밑줄 쳐봐. 이산화탄소와 물이 수증기랑 이산화탄소가 온실 기체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지구에서 나가는 에너지를 잘 흡수해서 한 번 더 데워주는 역할을 해요. 오른쪽 봐봐. 온실 효과 네모치고 이번에 대기 중에서 온실 기체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여 다시 지구를 데워줘. 재방출해서. 그래서 대기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어떻다? 더 높은 온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됐니? 얘는 이거 말로 태양에서 흡수되는 에너지는 여기는 뭐 얘가 흡수 안 해요. 아까 내가 잘못 얘기했는데 태양에서 오는 것은 가시광선과 자외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기는 주로 적외선을 흡수해요. 그러니까 그냥 통과해서 지표를 도달해가지고 지표를 뜨겁게 만들다가 복사평형에서 이제 끝나려고 하는데 방출할 때 대기가 방출되는 열의 대부분을 흡수해버려요.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뜨거워져서 지도 한 번 더 데우죠. 더 높은 온도로 갖다 만든 다음에 그 상태에서 복사평형이 일어나요. 그치? 여기 그림에 그려져 있는 게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온난화의 발생 원인, 지구 온난화의 발생 원인은 뭐다? 온실 기체가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야, 온난화는 나쁜 얘기야. 온실 효과는 좋은 얘기지만 지구 온난화는 이 온실 효과가 너무 심해졌다는 게 지구 온난화예요. 그 이유가 뭐다? 화석연료의 사용량 증가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 때문에고요. 산림 벌채 이런 것들 온실기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오른쪽 밑에 제일 밑에 그래프 보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계속 증가하죠. 지구온난화의 원인, 영향, 대책, 영향은 빙하와 빙하를 갖다가 녹이는 거야 일단. 그리고 해수의 열팽창을 더 잘 되게 해주죠. 열팽창이 더 잘 일어나게. 그 다음에 대책은 온실기체의 배출량을 줄이자. 그래서 무슨 UN 기후협약 그런 것들 갖다 가입하고 막 그러죠. 화석연료의 사용도 줄이자 그 얘기입니다. 국가 간의 협약 뭐 많네요. 교토 의정서도 뭐 하는 거지 뭐? 연결발달. 어떤 거 같은데요. 20페이지까지 할게요. 한반도의 기후변화. 한반도의 평균기온이 점점 올라가 이산화탄소 올라가는 거에 따라가지고 최근에 지구온난화가 시도할 경우 한반도의 환경변화는 어떻게 되겠는가? 서식지 변화고요. 여름 길어지고요. 봄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지고요. 아열대 기후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네. 됐지? 그래서 요 19페이지, 20페이지에서는 뭘 알면 된다? 지구온난화가 뭔지 알면 돼요. 지구온난화는 온실 기체로 인해서 온실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뜨겁게 나타나는 거. 그게 지구온난화예요. 그죠? 지구의 평균 기온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대기의 온실기체 증가로 인해 가지고 그게 지구온난화입니다. 적당하게 뜨거운 건 좋아요. 근데 너무 뜨거워지면 기상이변이 생기지. 그 기상이변을 다음 시간에 할 거야. 거기 20페이지 문제 풀어보세요. 여기까지만 풀어봅시다. 숫자 알려주시면 되고.
1번 수륙분포의 변화로 기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겠지 뭐. 그쵸? 기온이 높을수록 나이대 사이의 간격이 더 넓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추우면 잘 못 자라서 좁게 나타나고요. 여름철엔 더 넓게 나타나요. 빙하 속에 공기방울을 연구하면 빙하 후호 연구에 과거의 기후 변화를 유추해낼 수 있겠지, 그치? 과거의 공기라고 생각하는 거, 빙하 속에 갇힌 공기가. 그 다음에 온난화의 주된 원인,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하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지구의 기온,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 이게 지구온난화. 나타나는 영향,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해수면이 상승하는 이유는 빙하가 녹아서뿐만 아니에요. 빙하가 녹는 거 맞는데 그거 말고 열팽창도 있는 거야. 열팽창. 액체의 경우는 온도가 높아지면 팽창이에요. 부피가. 물론 많이 아니야. 근데 바다 하도 많다 보니까 조금씩 팽창하는데 그게 모여가지고 엄청난 팽창이 되겠지. 그치? 곡물 생산량의 감소, 생물 다양성 감소, 육지 면적의 증가. 5번이 틀렸네요. 그쵸? 지구온난화와 육지 면적이 증가 공상하냐. 다음 4번. 한반도의 평균 기온 상승폭은 지구 전체보다 크다 작다. 그래프 보세요. 여기 오른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지구 전체에 비해 큰 폭으로 향상하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어때? 지구 전체보다 크다 작다? 큽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아열대 기후는 점차 어느 쪽으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물론 제주도 정도였는데 지금 점점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개화 시기도 빨라지고 있죠. 더워지니까. 네. 숙제가 어디냐면 얘들아 여기 내신 탄탄 문제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 9부터 해가지고 9가 아니구나 5부터 해가지고 8까지 5부터 8까지랑 그 다음에 생태계는 15부터 18까지 되니? 그리고 이게 숙제가 아니라 뒷부분 봐봐. 뒷부분에 보면 몇 페이지냐면 37페이지. 거기 1번에 생물과 환경이라고 써있죠? 문땅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 생태계라고 써있지? 이것까지. 생태계까지만 합시다. 이만큼 외우면 돼요. 알겠니? 안 많아요, 별로. 하는데 1시간이면 돼, 1시간. 외우면 어려운 게 없으니까. 그리고 채점까지 하고 틀린 거 확인해도 오세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여기 중에서 지구 환경의 변화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중화 반응 들어갈게요. 어때? 딴거 좀 더 하고 해? 뭐 언젠간 해야 되는데 지금 중화 반응 안 되니? 근데 지금도 안 나왔어 아직? 지구가 근데 한문제는 서술형이래요. 이 중에서 뭐가 서술형이냐고? 아니, 한문제는 서술형이래요. 중요해서. 서술형, 단답형 서술형? 그건 모르겠는데. 엘니뇨 어때? 지구가 아니에요? 지구가 하나가 나오고. 엘니뇨 어때 엘니뇨? 엘니뇨 나올 거잖아. 네. 라니냐?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아직 안 했지만 지금 한 것 중에서만 물어보면 생태 피라미드? 그 서술형. 생명 말고 지구가 무슨 문제가 나오고 나머지가 화학. 아 그러네 여기 앞에 생명이니까 그 지구하고 환경부터 해요 그러면 지금 엘니뇨? 지구온난화? 정도 생명은? 안 나와요. 그러지 않나? 지금 지구에서만 나왔대? 한 문제 달라? 그리고 화학에서가 나머지. 화학은 서술형? 화학 어떻게 하지? 중학교는 한번 하고 미리 하는 게 좋아요. 학교에서 배우기 전에 다음 주에 한번 하고 중학교는 그러고 나서 학교에서 배우고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한번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 풀고 공부할 때 한 번 더 하자. 그게 나을 것 같아. 그치? 두 번에 할 거지 중학교는. 여기까지 숙제하라고. 야
그때그때 해봐라. 어렵지도 않아. 이거 다 하는데 1시간도 안 걸려. 이거 상식이지 이게. 어? 한국 오죠. 그럼 방금 무슨 날이야? 아니 그럼 언제 알아요? 그러면 오죠. 야, 한번 안 오고 아니 3번 온다고 했는데. 계속 온대요.